기업 경제 상황 굉장히 붕괴가 많이 돼서 먼저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 기업이 작년에 14.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11.3%, 12.7%, 13.5%에서 14.4%로 늘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개 기업이 뭐냐? 이자 보상 배율이 100%가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됐을 경우에요.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수익보다 이자가 더 크다는 소리죠. 이게 3년간 적자가 지속이 됐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3년간 적자 지속이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여러분 3년 동안 적자하면 버틸 수 있어요? 1년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도산하고 폐업하고 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곳들이 3년은 버티는 거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것처럼. 그래서 3년 버티고 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들인데, 그런 곳들 중에서 한 개 기업을 맞이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중이 지금 점차 증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 IMF 때보다 좋지 않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IMF 때는 진짜로 흑자 도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달러를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진짜 달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망하는 기업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겨나는 여파들이 굉장히 컸었고, 경제적으로 주는 여파들이, 그게 결국에는 자산시장 거품도 빠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산 거품은 더 많이 쌓였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더 많이 쌓였죠? 그러면서 소비는 돌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이트볼 사업을 한다. 이거는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저귀 사업을 한다. 혹은 젖병 사업을 한다. 아동복 사업을 한다. 학원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릅니다. 그것도 경제가 따라줘야 오를 수 있는 거죠. 이 자산이 거품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오른다 말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3년치가 아니라 지금 딱 1년치 이자 보상 비율도 되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이 좀비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곳 중 3곳은요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거죠. 10개 중에 3, 4개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경제의 상황이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그런 게 되겠어요? 연봉을 올려준다든가 직원을 더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줄어드는 것은 가계 소득에 영향을 줄 테고, 오히려 해고 안 하면 다행이죠.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데, 가뜩이나 실질 임금도 떨어졌는데 돈 버는 사람도 줄여봐라. 실업률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워 넣었죠. 그리고 청년층은 오히려 실업률이 좋지 않고, 애들이 이러니까 노년층에서 일을 하죠. 근데 노년층들은 큰 돈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는 줄고 돈 빌리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게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100곳 중 35곳이라고 하지만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지금 10개 중에 6개가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중에서 이게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줄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다음 달이죠? 당장 9월에 자영업자 원금 상환 유예가 끝나더라도 그게 괜찮을까? 아니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손 충당금을 쌓는데 그만큼 또 상각을 하죠. 부실채권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게 자꾸 짐을 짊어준다. 예를 들어서 예대 금리차가 0%대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예금은 많이 받으면 좋고 대출은 이자를 많이 안 받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감당이 가능해지느냐. 지금이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니까 가계부채에서 들어오는 대출 이자가 많아서
은행이 돈을 잘 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부채가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걸 대비를 안 했다가 무너진 곳이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 같은 거. 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대비를 아니하게 했다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상황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거품이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쌓아놨는데 이게 무너질 것에 대한 대비를 덜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는 그래서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정부에서 많이 눌러줬어요. 근데 기업부채는, 기업부채 지금 이자 부담 장난 아니죠. 눌러도 가계부채만 눌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분기 때 도산이 25%가 증가를 했대요. 특히 법인의 경우는 50%가 전년보다 파산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법인 파산이 60% 급증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50% 급증했는데 2분기 때 60% 급증했다는 것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1분기보다 2분기가 상황이 더 안 좋았다는 소리죠. 지금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저렇게 무너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요, 청년층에서 꿈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꿈을 잃은 사람들이 내가 대기업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저축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모으기도 힘든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러면 나는 결혼이고 애 낳는 거고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더라도 풍족하게 쓰고 살 수 있을 만큼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막상 대기업을 가면요,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돈 모으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요. 빚을 내야 돼요. 다 빚을 내서 빚 갚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이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간다. 지금 딱 이런 상황이니까 청년층에서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죠. 일본의 사례가 그랬었고, 중국이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늦게 따라가는, 중국보다도 더 늦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청년층 지금 상황 어때요? 뭐 아니면 도로 한탕 노리는 사람 아니면 해탈하신 분들, 결국은 돈을 모을 생각 안 하죠. 모아도 티끌 모아 태산이 돼야 되는데 티끌 모아 티끌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직장 자체도 연봉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중소기업 가면은 꿈꾸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이어가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겠냐. 그러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는 법 이런 거나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135만원 550만원 막 이렇게 돈 줘가면서 당신은 돈 벌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돈은 정작 그들이 벌고 당신은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손실을 보면은 나몰라라 차단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왜 안 낳겠어요? 애들을 안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일단 부모 입장에서 집값 비싸서 안정 안 되고 아이 양육 시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줄 만큼 벌지도 못하고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아이일 때보다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지금 훨씬 더 많이 힘들어졌죠. 양극화도 심하고. 근데 내 아이는 어떡할 거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부모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50년 주담대 받아야지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 50년 전에 갚고서 차익 내고 전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굉장히 쉽게 해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은 내가 벌어서 갚고 하면요, 점점 더 하급지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상급지로 올라가요? 이거 사가지고 얘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내가 벌어서 더해가지고 상급지로 올라간다? 그건 꿈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갭투기를 유도하는 거고, 갭투기를 유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담합을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가요 이번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 이유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영향 얼마 없었다. 많았죠. 그 전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금리 올릴 때도 집값 올랐다.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리 민감도가 더 커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 개돼지들은 속여먹고 개돼지들을 살찌운 다음에 잡아먹는 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건설사들도 마찬가지. 건설사들도 하청에 하다 보니까 위에 놈들만 받아 처먹는 거지, 지금 밑에 있는 건설사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게 47곳밖에 안 닫았나 했는데 이게 종합건설사예요. 종합건설사는 전문 건설업체 이런 곳이랑 다르게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곳들이 건설사 붕괴가 심해지고, 이러면 부동산 PF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PF는 지금
만기 코아피 2.3조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기는 그래도 대기업들이니까 괜찮겠지만 약한 곳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 분양 잘 돼요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건설사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저 건설사들 살리려고 나머지 다 죽이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져서, 디레버리징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죠. 월 소득이 162만원이랍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져서요, 주 8시간 일해도요 200만원 넘어가요. 162만원이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5년 안에 10곳 중에 8곳이 폐업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실들이 어디로 먼저 가겠냐,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들이 지금 뭘로 버티고 있으니까? 부채로. 자, 지금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18.4%, 가계부채 비율 넘어섰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일본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한국은 가계부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부채를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요, 한국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동시에 위험해지게 됐다. 그리고 자영업자 역시도 지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거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낸다. 왜 폐업을 못하느냐? 계속 대출을 내가는데 폐업하면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돌려막기를. 9월에 종료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저거 터지면은 자영업자들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텐데 뒷감당 가능하겠어요? 내년이 총선인데. 또 총선 생각하고 또 미루겠죠. 부실만 폭탄만 계속 키워가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를 살려야 되는데 소비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대출만 계속 때려주니까. 이번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대출만 계속 때려주었듯이.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어디로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권으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터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그래프가 NPL, 이거 뭐였어요? 부실채권이죠. 인천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 비율이 6%다. 연체율이 아니고 부실채권이에요. 연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얘는 못 받겠다. 3개월 동안 이상 연체하고서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부실채권이라고 분류하죠. 부실채권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작년 한 3분기, 4분기쯤부터. 그리고 지방금융지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순이자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높은 예금 이자를 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는 올리기 힘들어졌으니까 순이자 마진은 얻기 더 힘들어질 테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비 40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100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 하는에서 저런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했겠느냐. 조만간 터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뱅크런 터지고 나서 대비하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죠.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터질 것 같으니까 미리 하는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니 해야 되는 일은 물가 안정인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에서 금융 안정을 계속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저찌 질질 끌고는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누워있으면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목말라서 지금 아사 직전의 경제를 그냥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에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냐.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수습하느라 바쁜. 그러니까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체율은 3년 만에 최고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채권 상각관계 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 굉장히 털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보면은 이런 것에 오픈런이 들어가고 있죠. 500만원 대출의 오픈런이라는 건요, 저번에도 그 100만원 빌려주고 그거에도 오픈런 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만큼 빚 없으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계속 빚을 내어주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것은 결국 연체채권 그리고 부실채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건 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업부채, 가계부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처럼 회생 파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기업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상황에서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이 늘어난 만큼 위기가 되는 거고, 한계 기업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의 위기가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소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뭐 금리만 내려가면 돈 벌고 이런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